꾸페 씨의 행복여행 세 번째 이야기. 꾸페는 기분이 몹시 우울했다. 호텔을 나온 그는 커피를 마시고 싶었다. 마침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파는 모던한 감각의 카페 하나가 눈에 띄었다. 학술 세미나 참석차 같던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 그곳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꾸페는 그런 장소에서 어떻게 주문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단지 그 카페는 중국인 남자들과 여자들로 가득하다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신문을 읽고 있었다. 서빙을 하는 사람들 역시 모두 중국인이었다. 꾸페는 거리를 내다보기 위해 유리창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미 짐작했겠지만 거리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꾸페는 자신이 조금 불행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불행의 존재 역시 행복에 대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꾸페는 곰곰이 생각했다. 왜 자신은 불행한 것일까? 첫 번째 이유로 그는 머리가 좀 아팠다. 그것은 뱅상이 지나치게 많이 주문한 술 탓이었다. 그렇게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것에 그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잉리 때문에 불행했다. 잉리라는 이름은 단순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꾸페에게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 문제들이란 것이 스스로 인정하기에 기분 좋은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이 꾸페를 약간 두렵게 만들었다. 그는 두려움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환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들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가 하는 일은 바로 그들이 그 두려움을 마주보고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꾸페가 배운 점은 두려움과 내면의 문제는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여종오번이 그에게 커피를 더 마시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젊고 귀여웠기 때문에 잉리를 생각나게 했고 그것이 꾸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꾸페는 작은 수첩을 꺼내 아무 의미도 없는 작은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생각을 깊이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가끔 그는 자신의 환자가 전화를 붙들고 너무 길게 이야기를 늘어놓을 적에 그렇게 하곤 했었다. 꾸페가 불행을 느낀 또 다른 원인은 클라라 때문이었다. 당연히 그녀는 잉리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영원히 알 수 없을 테지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일 클라라가 그와 함께 중국에 왔다면 그는 잉리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클라라와 함께라면 그는 지혜롭게 행동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실수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클라라에게도 조금의 잘못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꾸페는 약간은 덜 불행해졌다. 그러나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꾸페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행했다. 그는 잉리가 자기 곁으로 다가왔던 것이 그의 작은 수첩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믿었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따라 호텔까지 온 것도 꾸페에 대해 관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꾸페는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잉리는 자신의 직업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녀의 생활은 비비행의 중국 본토 공장에서 일하는
자신의 여동생들보다는 덜 고생스런 것이었다. 바에 있을 때 잉리는 자신의 여동생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가를 말했었다. 그것은 뱅쌍이 시킨 그들 바로 옆에 놓인 얼음통 속에서 반짝이는 화이트 와인 가격의 반의 반도 되지 않는 액수였다. 잉리의 직업에 대해 알고 나자 꾸빼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날 저녁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또 슬픔을 느꼈는데 그날 아침에서야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전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신과 의사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꾸빼는 아직도 기분이 우울했기 때문에 커피값을 치르고 카페를 나왔다. 밖으로 나온 꾸빼는 길을 건너려다 그만 차에 치일 뻔했다. 이 도시에서는 자동차들이 왼쪽으로 다닌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뱅쌍은 근무 중이기 때문에 그를 보러 갈 수도 없었다. 뱅쌍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했다. 그들은 그날 저녁에도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지만 꾸빼는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지 더 이상 확신할 수가 없었다. 사실 그는 뱅쌍에게 조금 화가 나 있었다. 뱅쌍이 자신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아침의 결과란 꾸빼에게 불행을 느끼게 해주었을 뿐이다. 뱅쌍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꾸빼 역시 꽤 많이 마시게 되었다. 또 뱅쌍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직업인 중국 여인들을 만나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꾸빼는 잉리를 만나게 된 것이다. 꾸빼는 뱅쌍이 스키를 잘 타는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들은 스키 초보자인 친구를 아주 가파른 스키장으로 데려가 그들을 따라하는 것이 매우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그들이 친구를 그 고난도의 트랙으로 데려간 것은 자신들이 스키를 잘 탄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초보자 친구는 그들을 따라하려고 노력해보지만 그것은 두려움만 안겨줄 뿐 아무런 즐거움도 주지 못했다. 그는 분명 넘어질 테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어쨌든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와야만 한다. 다른 사람이 지면의 굴곡을 따라 솟아오르고 환호성을 지르는 동안 그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다. 길을 걷다가 꾸빼는 우연히 선로가 하나뿐인 작은 기차역에 이르렀다. 사실 그건 일반 기차가 아니라 산에서나 볼 수 있는 기차였다. 이미 말했듯이 그 도시는 산자락 끝에 건설되었다. 장난감처럼 생긴 작은 기차는 바로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기차였다. 꾸빼는 산 위로 올라가면 기분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책 달린 모자를 쓴 나이 많은 중국인으로부터 표 한 장을 사서 나무로 된 작은 객차 안에 앉았다. 기차가 떠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다시 잉리를 생각했다. 그녀가 행복한 모습으로 타월을 몸에 두른 채 욕실을 나오던 모습이 떠올랐다. 꾸빼가 어떤 사실을 알아차렸음을 감지하면서 그녀는 웃음을 멈췄었다. 그 후 그녀는 슬퍼 보였고 두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게 힘이 들었다. 이윽고 시동이 걸리고 작은 기차는 건물들을 가로지르며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기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숲과 구름들과 파란 하늘을 지나갔다. 마침내 모든 것이 초록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산을 볼 수 있었다. 산 아래로는 배들이 바다 위에 떠 있었다.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끝배는 여전히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산 위의 역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거대한 정육면체 모양으로 아래에 있는 역보다 훨씬 컸다. 내부에는 식당과 기념품 가게들, 그리고 영국 수상과 미국 영화배우의 밀랍 인형들이 진열된 박물관이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더 푸른 연꽃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끝배는 좋은 기분이 아니었지만 점점 더 불쾌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역을 빠져나와 산의 더 높은 곳으로 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홀로 산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를 둘러싼 산봉우리들은 매우 아름다웠다. 초록색 나뭇잎들은 뾰족뾰족하고 누가 보더라도 중국의 산이었다. 숨이 차긴 했지만 기분이 훨씬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끝배는 메모를 하기 위해 잠시 멈춰섰다. 배움 5. 행복은 산속을 걷는 것이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산속을에 줄을 긋고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산속을 이라고 고쳐 적었다. 그때 길가에 세워져 있는 중국어로 쓰여진 작은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다행히 그 밑엔 영어로 출인사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끝배는 너무도 깊었다. 사원 안에는 당연히 수도승들이 있게 마련이고 어쩌면 그곳에서 창희 아버지를 닮은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것들을 알고 있는 노승이 끝배에게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사원으로 가는 길은 갈수록 더 험했지만 끝배는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피곤한 줄도 몰랐다. 가끔씩 산목퉁이를 돌아갈 때 멀찌감치 서 있는 그 사원을 흘낏 볼 수 있었다. 실로 경탄할 만한 곳이었다. 푸른 연꽃에 나오는 것과 똑같았다. 아름답게 물결치는 사원의 기와 지붕과 둥근 작은 창문들은 더없이 중국적이었다. 그는 입구에 있는 밧줄을 잡아당겼다. 그 순간 종소리가 울리고 한 수도승이 문을 열기 위해 다가왔다. 창희 아버지보다는 오히려 창을 닮은 젊은 승려였다. 삭발한 머리에 주황색의 커다란 승복을 입고 있었다. 그 젊은 승려는 유창한 영어로 끝배에게 사원을 방문한 것은 일주일에 단 하루만 가능하며 오늘은 그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끝배는 크게 실망했다.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자마자 금세 방해물이 나타난 것이었다. 끝배는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자신이 아주 먼 곳에서 왔으며 정신과 의사이고 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불행해하는지 알고 싶어 그 이유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여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방문 날짜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젊은 수도승은 별로 감동받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는 무뚝뚝하게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끝배를 입구에 세워둔 채 사라져버렸다. 사원 입구의 작은 진열장에는 수도승들이 팔려고 만든 작은 조각상과 예쁜 컵받침 등의 물건들이 있었다. 끝배는 클라라에게 선물하기 위해 그중 하나를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젊은 수도승이 창희 아버지만큼 늙은 노승과 함께 다시 나타났다. 끝배는 너무도 기뻤다. 노승은 끝배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오시오. 보아하니 멀리서 온 분이시로군요. 그리고는 화통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노승은 끝배를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끝배는 의자가 없는 방 안에 무릎을 꿇고 작은 돗자리 위에 앉게 될 거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노승의 사무실은 끝배의 진료실과 매우 비슷했다. 그 안에는 진짜 책상과 의자, 많은 책들, 컴퓨터 한 대, 2대의 전화기, 중국산 작은 조각상들이 있었으며 더불어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너무도 아름다운 산의 풍경이 함께 있었다. 끝배는 자신이 그곳을 찾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가 보기에 사람들은 진짜 불행한 일도 없이 점점 더 불행해져 가고 있으며 정신과 의사로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감에 시달려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고. 노승은 주의 깊게 끝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자주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끝배는 그 노승도 자기처럼 다른 사람들의 일에 진심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끝배는 노승에게 혹시 행복에 관해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노승이 말했다. 첫 번째 원인은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라고 믿는 데 있소. 그렇게 말하고 그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끝배는 좀 더 설명해 주길 바랬지만 노승은 자세한 설명 없이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 끝배의 나라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노승과 같은 종교를 따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끝배의 나라 사람들이 노승의 종교를 진정으로 이해하기란 어려우며 그들 나라에 있는 노승의 종교는 그곳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에 알맞게 적응시킨 것일 뿐이었다. 그건 마치 끝배가 사는 도시의 중국 식당에는 진짜 중국 요리를 맛볼 수 없는 것과 비슷했다. 끝배의 설명에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다시 웃었다. 그러면서 노승은 그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 종교적인 수행이 사람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서로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어쨌든 끝배는 이 종교가 노승에게는 매우 잘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토록 만족스러워 보이고 그토록 자주 웃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웃음은 결코 비웃음이 아니었다. 노승은 나이가 매우 많아 보였는데 그의 삶이 언제나 즐거웠던 것은 아님이 분명했다. 끝배는 지나간 시대를 떠올렸다. 그 시대의 중국 본토를 통치했던 자는 수도승들이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여겼고 그래서 말하기조차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 사원들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 노승 역시 중국 본토에서 온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들을 틀림없이 잘 알고 또 직접 겪은 장본인이었다. 그 모든 불행한 일을 겪고도 이렇게 자주 웃음을 짓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노승의 진정한 행복을 방해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끝배는 노승이 알고 있는 행복의 비밀을 자신에게 알려주기를 바랬다. 노승은 미소 짓는 얼굴로 끝배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행복에 대한 배움을 얻기 위해 여행을 나선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오. 여행을 마치거든 나를 만나러 다시 이곳으로 오시오. 그리고는 또 웃음을 터뜨렸다. 저녁에 끝배는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뱅상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가고 있었다. 일요일이었지만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할 과제 때문에 뱅상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중요한 한 인사에게 기업 합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줘야만 했고 다른 은행의 다른 뱅상이 그 중요 인사에게 같은 것을 설명해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길 원했다. 그리고 그 일은 그 중요 인사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는 그 기업 합병을 원하는 또 다른 중요 인사보다 더 빨리 그 일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꾸빼는 사업이란 항상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은 그렇지 않았다.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이란 단지 환자들이 너무 오래 이야기하지 않도록 적절히 이야기를 끊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환자들의 진료가 늦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 환자들은 기분이 나빠져서 더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뱅상의 사무실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높은 현대식 빌딩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바닷가라고는 하지만 그곳에 해변은 없었다. 큰 배들이 있는 부두와 새 건물을 짓는 건설 현장 뿐이었다. 꾸빼가 걸어가고 있는 구름다리 아래로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자동차에 치일 염려 없이 큰 두 건물 사이를 걸을 수 있어 무척 편리했다. 마침내 그는 뱅상의 빌딩 앞에 이르렀다. 건물은 아름답고 광택이 났으며 꼭 거대한 면도날 같았다. 너무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꾸빼는 차 한 잔을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그곳에 큰 통유리로 된 커다란 찻집이 하나 있었다. 그곳의 여종업원은 그다지 예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꾸빼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아름다움이란 때로 피곤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너무 예민한 것이 꾸빼의 작은 약점이기도 했다. 자신만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언젠가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일 수도 있었다. 꾸빼는 뱅상에게 전화를 걸었다. 뱅상은 친구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기쁜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뱅상은 꾸빼에게 자신이 갈 때까지 찻집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꾸빼는 창밖으로 빌딩 입구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그때 한 가지 흥미있는 풍경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조금 전 뱅상의 사무실 건물 쪽으로 걸어오면서도 그것이 눈길을 끌었었다. 작은 중국 여자들 여러 명이 땅바닥에 천으로 된 커다란 돗자리를 펼쳐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들은 무리지어 앉아 있었는데 마치 소풍 나온 학생들 같았다. 좀 더 자세히 보니 그들이 중국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모두 체구가 작고 조금 마른 듯 했으며 피부는 햇볕에 잘 그을려 있었다. 그들은 무척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자주 웃었다. 꾸빼는 그 지역에 도착한 뒤 그런 비슷한 무리들을 많이 지나쳤었다. 그들은 천 돗자리를 빌딩 입구에 있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구름다리 아래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꾸빼는 그들이 새로운 종교 수행을 하기 위해 모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득 그 종교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다. 그것은 아마 그 노승의 종교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들도 그 노승처럼 자주 웃었기 때문이다. 빌딩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꾸빼는 뱅상이 오는지 살폈다. 빌딩에서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뱅상이 주말에 입는 것과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세련된 폴로 셔츠와 놀러 갈 때 신는 운동화 차림이었다. 이런 것이 세계화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걸음걸이만으로도 꾸빼는 그들이 뱅상이 다닌 것과 같은 대학에 다녔으며 그곳에서 부자가 되는 공부를 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꾸빼가 정신과 의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어떤 학교를 다녔으며 그들의 할아버지가 나비 수집가였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곳에는 뱅상과 같은 서양 사람들도 있었다. 꾸빼는 그들의 외모만을 보고 그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추측할 수 있었다. 물론 틀릴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걸 확인할 길도 없었다. 뱅상의 동료들이 빌딩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즐거워 보이지 않았고 피곤해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큰 걱정거리라도 있는 것처럼 땅바닥에 고개를 떨군 채 걷고 있었다. 서로 이야기하며 무리지어 나오는 그들의 얼굴은 무척이나 심각해 보였다. 어찌 보면 서로에게 화가 나 있는 듯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머릿속을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매우 근심에 찬 표정이었다. 그들을 위해 약 처방을 조금 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 정도였다. 이 찻집은 영어만 조금 할 줄 안다면 정신과 의사가 자리 잡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 마침내 뱅상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의 모습을 보자 꾸빼는 무척 반가웠다. 외국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은 자기 나라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기 때문이다. 뱅상 역시 꾸빼를 만나는 것이 기쁜 것 같았다. 그는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당장 맥주를 시켰다. 꾸빼는 뱅상에게 빌딩을 나오는 직장 동료들 중 그가 가장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뱅상은 그 이유가 꾸빼를 만나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다른 날 꾸빼가 그를 보았다면 당장 정신병원으로 보냈을 것이라면서 뱅상은 웃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전부터 시장 경기가 좋지 않아서 동료들이 그렇게 기운이 없는 것이라고 뱅상은 설명했다. 꾸빼가 물었다. 그들이 파산할 위험성도 있는 거야? 뱅상이 말했다. 그건 아니고 보너스를 조금밖에 받지 못하거나 은행이 돛을 내리면 쫓겨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이 직종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 그들이 다른 일자리를 원한다면 말이야. 꾸빼는 그 일자리들이 있는 다른 곳이란 거대한 면도날 같은 모양의 빌딩들과 호텔들이 서 있는 세상의 또 다른 도시들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뱅상에게 어디서나 1000돗자리를 깔고 무리지어 앉아있는 작은 체구의 여자들 모임에 대해 물었다. 뱅상은 그들이 가정부로 일을 하며 같은 나라에서 왔고 모두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매우 가난한 작은 섬나라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그 도시에서 그리고 세상의 많은 다른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꾸빼가 물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모여 있는 거지? 천으로 만들어진 돗자리 위에 앉아서 뭘 하고 있지? 뱅상이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달리 갈 곳이 없거든. 그날이 일요일이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 집에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카페에 갈 돈도 없어서 그렇게 땅바닥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여럿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었다. 그들 나라에는 많은 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섬별로, 마을별로 자주 그룹을 만든다고 뱅상은 설명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1000돗자리들이 돈이 많은 빌딩들 사이에 가난한 섬들의 지도를 그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꾸빼는 카페조차 갈 능력이 없는데도 활짝 웃고 있는 그 작은 여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금 전 매우 심각한 얼굴로 빌딩을 걸어 나오던 뱅상의 동료들을 떠올렸다. 꾸빼는 세상은 너무도 경이롭거나 아니면 너무도 불가사의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걸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찻집을 나왔을 때 꾸빼는 돗자리 위에 앉아 웃고 있는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다. 그것이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한 무리의 여자들을 향해 다가서자 그들은 그를 바라보며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침묵했다. 아마 꾸빼가 그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할 걸로 여긴 듯 했다. 그러나 꾸빼가 나쁜 사람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영어로 이야기하며 다시 웃기 시작했다. 꾸빼는 자신이 얼마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매우 행복해 보인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밝은 미소를 머금은 채 서로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우리가 행복한 건 친구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말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꾸빼는 그들에게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꾸빼와 똑같은 종교를 갖고 있었다. 오래전 꾸빼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작은 섬을 점령해 통치했던 것이다. 그 시대의 서양인들은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쁜 경향이 있었다. 꾸빼에게 손을 흔들며 웃는 얼굴로 작별 인사를 하는 걸 보니 그들은 그런 불행한 역사 때문에 꾸빼를 미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배움 하나.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배움 둘. 행복은 때때로 뜻밖에 찾아온다. 배움 셋.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배움 넷.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배움 다섯. 행복은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산속을 걷는 것이다. 꾸빼는 자신의 여행 수첩에 적어놓은 것을 읽어보았다. 몇 가지 흥미있는 요소들이 그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만족스럽지도 않았다. 아직은 진정한 행복론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이론이란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것은 사물들이 되어가는 이치를 설명한다.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보다 나은 이론을 발견할 때까지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그때 문득 꾸빼에게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여행의 마지막에 이르러 자신의 목록을 행복에 관한 전문가인 어느 유명한 학자에게 보여주는 일이었다. 꾸빼의 여자친구 하나가 전 세계에서 정신과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런 학자를 한 명 알고 있었다. 꾸빼는 작고 네모난 냅킨들과 테이블 위에 촛불이 놓인 이탈리아 식당 안에 앉아 있었다. 식당 주인과 그의 부인은 정말로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 같아 보였다. 실제로 그들은 시실리아 출신들이었다. 그들이 그 사실을 꾸빼에게 말했다. 꾸빼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차린 것이다. 꾸빼는 음식부터 주문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꾸빼에게 자신들이 살아온 내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식당은 아직 옛 골목길과 오래된 집들이 남아있는 비탈진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꾸빼는 그런 풍경이 마음에 들어 그곳을 찾아온 것이었다. 꾸빼는 노승을 만난 일을 기억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배움 6.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을 잘 이해할 순 없었지만 매우 흥미있게 느껴졌다. 여행의 마지막에 그 노승을 다시 찾아가리라고 꾸빼는 다짐했다. 그리고 천 돗자리에 앉아 행복하게 웃고 있던 작은 여자들을 떠올렸다.
배움 7.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적을 때 꾸빼는 자신의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강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이미 눈치챘을지도 모르지만 꾸빼는 지금 잉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꾸빼가 잉리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하자 뱅상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그럴 수가 없는데 일요일에는 그들이 만났던 아름다운 중국 여자들로 가득 찬 가게가 문을 닫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꾸빼는 일을 하고 있는 그녀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잉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자 뱅상은 심각한 표정으로 꾸빼를 쳐다보며 말했다. 가엾은 친구. 그 말에 꾸빼는 약간 화가 났다. 뱅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은 얼간이가 아니었다. 잉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뱅상은 꾸빼에게 얼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기에 꾸빼가 잉리와 사랑에 빠진 것 같으며 바로 그것이 얼간이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꾸빼가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꾸빼는 뱅상이 언제나 좋은 친구였다는 사실을 생각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뱅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꾸빼가 아무리 잉리를 다시 보고 싶어 한다 해도 그건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꾸빼는 뱅상에게 중국인 애인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뱅상은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며 누구도 진정한 애인이 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꾸빼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았다. 꾸빼가 정신과 의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꾸빼는 그것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뱅상이 스스로 그 일에 대해 더 말해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뱅상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결론 지었다. 이곳의 문제는 여자들이 널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너의 여권을 좋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는 거야. 헤어지면서 뱅상은 이렇게 덧붙였다. 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엔 나이가 너무 많지만 대답을 회피하기엔 아직 젊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꾸빼는 그가 한때 이곳 여성과 사랑을 했지만 그것이 별로 오래 지속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 꾸빼는 혼자 이탈리아 식당에 앉아 잉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전화를 했을 때 잉리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지금 그는 기다리고 있고 그녀는 약속 시간에서 늦어지고 있었다. 과연 그녀가 올 것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 위해 와인 한 병을 주문하면서 꾸빼는 이렇게 마냥 기다리면서 와인을 마시다가는 자신도 결국 뱅상과 비슷한 처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꾸빼는 잉리가 레스토랑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머리가 비에 약간 젖어 있었고 언제나처럼 매우 아름다웠다. 그는 앉아있던 의자를 쓰러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운터 뒤에 있던 종업원들이 겉옷을 받기 위해 앞다퉈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마침내 잉리는 꾸빼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잉리는 처음 만났던 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수줍어 보이고 꾸빼를 쳐다볼 용기가 없거나 실수를 하게 될까봐 조심하는 듯 했다. 꾸빼가 먼저 그녀에게 자신의 삶과 그가 일하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잉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은 그 도시가 좋다고 말했다. 그곳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끝배는 그녀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와 벨트, 핸드백 등이 비록 잉리가 자신의 나라에서 샀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의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발견했다. 이건 역시 세계화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잉리가 이 값비싼 것들을 사기 위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떠올리고는 끝배는 세계화라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잉리가 자신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화에 있어 피해야 할 한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직업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찍이 대학 교수였으며 중국 역사의 전문가였다. 그러나 그녀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중국을 지배하던 통치자는 그와 같은 교수들이 쓸모없고 해로운 존재라 여겨 그를 가족과 함께 중국의 마지막 변방인 아주 먼 곳으로 추방시켰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 강제 농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그 시대에는 중국을 지배하는 통치자 말고는 아무도 책을 읽을 권리를 가질 수 없었다. 그 결과 잉리의 동생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쓸모없고 해로운 자의 자식들은 학교에 다닐 권리를 박탈당한 채 땅을 일구며 살아가야만 했다. 어렸을 때 잉리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아버지에게서 조금이나마 배울 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 힘에 부쳤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유로 그녀의 여동생들은 한 번도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오직 비비행의 공장 같은 곳에서 직공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 잉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녀가 왜 여동생들처럼 공장 직공이 되지 않았는가를 설명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잉리로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